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새 특별기획 예산을 알아야 전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한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이 예산 분석하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또 어느 분과 함께 이런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1999년도에 저희 단체를 만들 때 전국적으로 이제 예산감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예산서라고 하는 걸 보게 됐고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납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하다, 우리가. 납세자. 예.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다라고 하는 그렇네요. 권리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산은 정치권이나 집행부가 시혜적으로 어떤 시민들에게 배분하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세금을 대하는 입장들, 어떤 내가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어떤 긍지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치권이나 어떤 그 공직자의 전유물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우위적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 예산 운동을 하게 된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한희 의원님이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현수막에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 돈인데 그분들이 마치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산이야 당연히 증액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걸 갖고 좀 홍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또 이렇게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돈을 얼마만큼 가져왔고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5부작으로, 그래서 물론 5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상민 위원장이 계시는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분석을 하셨기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셨고 얼마나 기간이 걸리셨어요? 사실은 이제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14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8시간짜리 자체 예산 교육을 했습니다.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9월 22일 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어쨌든 전라북도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동의가 되면서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역할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떤 분야를 맡아서 의제를 뽑아내고 그것을 분석해서 취합해서 발표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서 의원님, 예산 집행은 도지사와 행정이 합니다만 예산을 심의 심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석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위원장 계시는 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눈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아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야 각각 예산에 대한 자료육을 계속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면서 저희는 할 수 있지만 자료육도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텐데 굉장히 좀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충분히 그런 내용 계속 반영해서 좀 준비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도의회 한번 가보시면 의원실 앞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줄 서 있어요.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함께 이제 논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 예산결산위원회 선한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 자, 이상민 위원장님, 민선 8기 들어서 민선 7기와 좀 달라진 점이랄까? 아니면 어떤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민선 7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예산이 상당히 풍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뭐 거의 한 8%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비세가 생기면서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선 7기는 어떤 재정이 커진 그리고 국세가 늘어난 거에 대한 어떤 지방 재정 효과를 가장 크게 누렸던 게 이제 민선 7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민선 8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재정에 대한 기본 전제가 달라진 거죠. 아, 그렇습니까? 건전 재정,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게 되면서 예.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감면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세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예.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이죠. 60조 가까이가 지금 세수가 덜 거쳤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 60조가 덜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국세를 걷지만 그 중에 60%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지방 같습니다. 교부세가 또 있는 것이죠. 예, 지방 교부세에다가 이제 보조금까지 그렇죠. 하면 예. 이제 60% 걷기는 이제 국가에서 한 75%를 걷어가지만 예. 그 중에 그걸 100으로 했을 때 60%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내려와서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내국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어떤 재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이제 지방교부세 그렇죠. 제도인데 예. 전라북도가 전국의 거의 최하의 수준의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부족한데를 중심으로 채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는 지방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재정이 자체의 수입을 가지고 부럽네요. 예,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국세가 작년에 이제 60조 그리고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약 한 36조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국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 이제 지방교부세가 한 1,700억 이상 전라북도가 줄어들면서 그 외에 이제 취득세랄지 지방 소비세가 줄어들면서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그동안 재정 문제를 사실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매년 교부세 늘어나고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했지 갑자기 뭔가 세금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근 10년 동안 하지 못했고요. 가까운 익산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예산이 2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8천억이 좀 넘었던 게 지금은 1조 6천억이 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동안 저는 이제 그 예산 분석을 쭉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지금 자치단체장은 축복받은 자치단체장이에요. 재정 문제를 가지고. 그렇네요.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시점이 달라지면서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됐고요. 민선 8기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기업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 개발 그리고 어떤 현재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떤 기업 유치 등등의 민선 8기는 확연하게 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틀이 이제 민선 7기는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삼락농정 등 어쨌든 민생 쪽에 중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거고요. 결국에 저희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긴축 재정의 이름으로 어떤 곳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예산 작자들이 정말 이번 예산을 통해서 그 피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1월 1일 이제 도지사하고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예산 짚어보고 있는데 써나니 의원님 12월 모든 심사 마치고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4년 이제 예산도 나왔는데 가장 심사할 때 고려했던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사실 정부 예산이 이번에는 정말 예상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비를 안정적으로 내려오던 사업들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 없이 다 도비 전환 사업으로 가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에서 사회적 약자가 좀 그런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이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 삭감하면서 내려오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관련 예산들을 사실 더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을 그냥 같이 사업으로 정책을 없애버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전북 사회서비스원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로 이제 또 보조하는 거죠. 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들을 다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당장 상황에서 사업이 없어지면 또 실직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인건비를 메꿔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학생 위생용품 사업이 사실 이건 전체 예산의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 사업이 있으니까 하면서 90%의 학생들이
사업이 필요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폐지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재량껏 세우면 차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수정 예산으로 반영하기도 했고 또 도민들이 좀 효능감이 높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화폐 같은 예산인데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도도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좀 지적을 했더니 이제 올해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되지만 내년 추경에는 그 부분을 확보해서 반영하는 것까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이 긴축 재정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예산 심사에 가장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두는 기준 사항이었습니다. 예. 과거에 말이죠. 이제 남편들이 아버지만 돈을 벌 때 이제 생활비를 엄마에게 주시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정 살림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힘들어서 안 돼. 줄여. 그러면 이제 집안 살림 하지 말라는 말이야. 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로 내려와야 되는 돈들이 전액 삭감된 분야에 지금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 여성 분야는 이건 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인데 그 분야까지도 줄이면 결국 도비로 이제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지방채를 이제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빚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에서 도에서 어떤 안을 내놨는지 어떻게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우고 여기 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또 의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그 들어와야 될 세입이 약 한 2,400억 정도가 줄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이 2,400억은 자주재정이라고 해서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국비는 좀 늘었던 거죠.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산은 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점증적으로 올라야 하는 게 좀 상식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니까 세금도 더 조금씩 거치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가 내국세가 36조가 이제 줄어들면서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한 1,740억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지방소비세도 한 200억 그리고 취득세가 한 44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해서 사실은 2,330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드러날 때 지방채 하면 이제 빚이라고 하는 인식이 명확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10억은 빌렸고 그 외에 이제 그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빚이거든요. 이제 기금에서 1,630억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통합 계정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데 여유 재원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390억을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제 가져다 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방채 310억 하면 이 뒷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2,330억이 다 빚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에 이렇게 가지만 지금 통합재정에서 가져다 쓸 돈을 다 썼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아마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실질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는 이제 내부에 어쨌든 유용 가능한 자원을 빌려다 썼다라고 한다면 그렇네요. 그것을 이제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올해 만약 필요에 의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뭔가 국가 예산이 더 갇힌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어떤 그 지방채 발행이랄지 이제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장님을 모셔서 도의회에서 의원님들 좀 강의 받으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공부가 진짜 이번 분석하시면서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전문 분야가 예산인데 이번에 더 분석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서 의원님, 그럼 이제 전라북도 예산 뭐 어차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23.5% 뭐 전국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 사실 가장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 산업이나 에너지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나 취창업 분야에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늘렸지만 여기는 워낙 덩어리도 크고 실제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감소액이 큰 건데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좀 추진이 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전체적으로는 14.9%가 줄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산업이나 정책들이 좀 줄었냐 그건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저희가 어렵다 보니 여비도 거의 대폭 삭감하는 상황이 좀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8.2% 정도. 그리고 교통 및 물류 사업은 이제 도로 같은 SOC 예산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국비 보조금 감액이나 세입 감소에 따른 좀 의무적 경비들을 좀 줄였고 본 예산이나 좀 추경의 분할 편성 그러니까 본 예산이 다 세워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쪼개는 거죠.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아까 또 저희 말씀하셨지만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빚을 낼 규모가 3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 경찰분들 수당 없애가지고 근무하지 말라는 건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추후에 이제 공무원분들 급여도 걱정될 정도로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 사실 뭐 재정 자립도가 몇 %다 이 말은 나머지 %는 우리 스스로의 여력이 없어서 빌려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많이 줄어든 분야는 그렇습니다만 가장 많이 차지한 분야는 뭐 아무래도 복지 분야. 제가 알기로는 한 3조 3천억, 뭐 4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만큼 복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것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복지가 굉장히 좋아졌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복지 예산의 특징이 현 정부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지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연금이랄지 뭐 장애인과 관련한 그리고 또 아동 관련한 뭐 이런 수당들을 늘려서 그런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생계급여가 870억, 노인연금이 770억, 노인 일자리 713억, 뭐 부모 급여가 400억 등이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복지가 상당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복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 현금성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기관이나 단체 어떤 시설을 통해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준다고 해서 모든 복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드러난 건 직접 전달되는 현금성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좋아졌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돈 받고 집에만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활동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제가 아프면 간병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것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운영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줄어드는 거고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질 또한 저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선거가 있다 보니까 현금성 그런 복지 예산이 늘어난 거냐라고 하는 건데 한번 그런 예산은 늘어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 복지가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굉장히 않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연말에 하멘카 간다 현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전주 효자 시니어 클럽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박효순 관장과 인터뷰하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인력이 노인 직원 한 분당 100명을 대상으로 상대해서 일을 해야 되고 거의 뭐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되고 공간도 굉장히 비좁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개선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이제 임금, 복지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그냥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여야 되는 부분 맞는데 지금 이제 수당 개념으로만 늘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월 18일 물론 1년 동안 준비해서 새로운 내년을 또 기획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만 그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권한은 줍니다만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적인 권한이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한희 의원님 시작부터 비투로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 맞습니까?
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도내 지자체들 세입 감소액이 무려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익산이나 군산의 1년 재정 그렇네요. 상태입니다. 익산 재정이네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째로 좀 증발하면서 대규모로 이제 빚잔치가 불가피해지는데 사실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주시, 뭐 익산 아마 다 난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 특히 건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자재비도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비가 30% 이제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들은 이미 규모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원래 진행되어야 되는 규모도 훨씬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좀 R&D 사업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지금 예산이 국가 예산이 날아가면서 중요한 분야인데. 네, R&D 분야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가 사실 관심 갖고 끊임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B2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억 정도의 이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채 발행이나 규모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도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빚으로 빚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 다시 우리가 그러면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특별자치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중요한 건 이제 권한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던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거 그리고 교육재정과까지도 엄청나게 특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세종시랄지 이쪽부터 그런 어떤 그 재정 특례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이제 작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게 예.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라북도 개정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보조금이 일정하게 이제 확보된다라고 하는 이 장점 외에 전라북도가 스스로 계획해서 쓸 수 있는 자주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별 교부세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에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좀 인센티브를 넣을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방교부세는 이제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전라북도가 더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 다른 곳에서 다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뭔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균형발전 특별회계랄지 그 외에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나 회계를 만드는 걸 좀 장기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재정특례라고 하는 건 기대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특자도에게 주는 지원이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말이죠. 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특례 조문 조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별개의 내용인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데 강원도가 우리보다 좀 먼저 특자도가 됐습니다. 사실 제주와 세종은 하향식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거라면 강원과 전북은 우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얻어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재정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 사례를 좀 비교해서 또 보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례일 거라서 저희가 뭐 아까 개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떠한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이 홍보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했지만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가 다시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특례를 발굴해서 특례에 넣었던 항목 중에 어떤 사업을 이제 우리가 좀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섹터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점 사업을 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식 사업으로 됐을 때 이게 다 분산되면 사실 전반적으로 발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업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지만 이걸 다 쪼개서 조문에 반영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꼭지로 가져갈 건지 사실 그게 좀 모호해졌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으로는 그 개정 말고도 지방소멸 기금에 대한 저희가 좀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1조 원을 이제 지원하는 규모였는데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투자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방소멸 기금도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전라북도 몫이었다면 이것마저도 지금 거의 다 70%가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자, 큰 것들로만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좀 자그마한 사안들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의 예산을 이제 어느 금고에다 넣어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 금고 선정에 대한 문제점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의제로 선정을 하고 현황을 들여다봤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이 도금고 이제 협력 사업비를 저희가 봤는데요. 사실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제 전국의 자치단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전라북도가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도금고 유치를 위해서 은행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전라북도를 보니까 이제 평균 잔액이라고 해서 보통 금고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평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4,300억이 금고에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금융사업을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큰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자로만 계산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적금이라고 하는 거 딱 넣어놓으면 그게 훨씬 이유를 많이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세종시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라북도가 10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세종시가 3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27억의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세종시가 29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더 받네요. 더 받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종시가 협력 사업비는 전라북도보다 거의 3억을 한 10%를 더 받는 거죠. 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더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도금고를 지정할 때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왜 이런 협약을 그만큼 못 따내냐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협약의 내용들이 사실 그동안 잘 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협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보통 한 이제 27억, 뭐 26억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내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경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북은 농협 아니면 전북은행입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북은행과 농협이 거의 독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협력 사업이랄지 어떤 이런 그 협약의 조건들을 좋게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모든 금융 거래가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들을 좀 조정을 해서 보다 많은 은행들이 여기에 이제 경쟁을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어쨌든 그 도금고 지정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자연스럽게 경쟁하면 아무래도 금고 협력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서울시가 그 금고를 이제 10년 만에 바꾸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협력 사업비를 받아낸 사례들도 있긴 한데요. 그 지역에서 사실 저희가 또 이제 지역의 기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 이제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전라북도는 전체 시군구도 다 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북은행이 당기 순이익이 뭐 1,500억 정도 됐었고 최근 JB 지주 자체가 6천억 정도의 이제 순이익도 있어 저희가 횡재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그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보고 이번에도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역에 있는 은행이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충분히 이제 도민으로서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시 어떠한 제재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주문들이 있었고 아마 이제 금고 관련해서는 2025년 정도에 이제 한 번 더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충분히 협력 사업비는 요구해서 이제 지역의 다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협력 사업비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사실 이자 수익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자 수익이 훨씬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이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잔액이 말씀드렸듯이 4,300억. 이건 평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게 금고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율이 뭐 1.6% 이제 이게 좀 적절한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저는 이제 협력 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뭔가 세수 규모에 맞는 이제 적절한 규모의 협력 사업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그 뭔가 이자율에 대한 이율에 대한 부분들을 예. 좀 협의를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도금고는 봉이 김선달인가 이런 주제로 의제를 던지셨군요. 자, 보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보조금 얘기할 때 뭐 눈먼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혈세입니다. 이게 잘 써야 되는 보조금이거든요. 자, 전라북도 민간경상 행사 보조금은 꾸준한 적금인가 이런 의제군요. 이상민 위원장님. 예, 이제 보조금은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많아서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잘 퇴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원래 이제 보조금은 뭔가 그 적당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해야 이제 새로운 어떤 보조 사업도 들어올 수 있고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보통 한 900억 넘는 그러니까 경상 행사 보조와 관련한 부분들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년 이제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한 250개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좀 주목한 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약 한 11% 정도 되는데 28개 사업이 과연 어떻게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흡 나오면? 맞습니다. 이제 예. 미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야 돼서 예산이 어쨌든 삭감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고요. 어쨌든 이제 또 예산 자체를 폐기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제 4개 사업은 증액이 됐더라라고 하는 걸 봐서 이게 이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잘 지키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3개 이상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뭐 4개, 5개까지 받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더라. 예. 이런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뭔가 기준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그렇죠. 어떤 평가를 통해서 뭔가 이 퇴출되는 사업도 있고 예. 그래야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보조금 사업들은 항상 말이 많기는 한데 제대로 된 심의와 평가 거기에 따른 맞아요. 책임 있는 이게 결과를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쉽게 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쓰라고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선거가 한번 끝나면 예.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오고 진짜. 기존 단체들이 나가고 이런 그러니까요. 한번 이제 저희가 표현하면 물갈이가 되는 한 예, 번씩 예. 있고요. 또 의회에서는 이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10% 일괄 삭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근데 미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22년도에 사업을 하고 23년도에 평가하고 24년도에 반영하다 보니 그렇군요. 이제 예. 한 번 건너뛰어서 이제 반영하다 보니 왜 이게 미흡인데 사업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이제 그건 2022년도 기준으로 예, 해서 예. 이제 반영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들이 이제 여기 부정수급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그리고 저희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식들이 안 쓰는 사람이 바보인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도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이 평가심의위원회를 이제 꼼꼼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으로 나가는 것들은 사실 이제 좀 관련해서 평가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민간경상 보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사 예산이에요. 뭐 지역의 작은 축제들 예산이어서 이런 건 일괄적으로 좀 정비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년 계획 세우시죠. 전라북도 예산 계획안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예산의 뭐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 서 의원님 또 이상민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이제 5일 동안 뭐 함께 하시겠습니다만 서 의원님 의회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서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네, 사실 저희가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나 기업 유치 활동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를 좀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이제 약자 계층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정책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를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심의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의회가 굉장히 협의와 또 설득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 예산 심사를 잘 마쳤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은 내일 또 나오시니까 그때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라북도 전체 예산 특성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예산 지원의 중요성 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알아야 될 내용 많고 들으면서 야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알찬 정보들을 많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구체적으로 분야별 예산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위원장, 전라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